네, 안녕하세요. 저희 브레인랩 에피소드 제로 첫 시간이고요. 네, 오늘은 그냥 가면은 수업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브레인랩 시작하기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마스코 동굴벽화죠. 자,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어떤 걸 하는 스터디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년간 커리큘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가볍게 리뷰해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볍게 팀 활동하면서 짧은 한 2, 30분 내외 수업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단 브레인앱의 사명. 사실 뭐 좀 어색하시죠? 무슨 스터디 공부하는데 사명까지 있느냐? 근데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챕터를 구성했는지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어, 우리가 어쨌든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이 스터디에서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웹 개발도 하고 또 초반에는 통계라던가 데이터에 관한 내용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것들을 다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우리 스터디의 핵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또 요즘 제일 핫한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17세기, 18세기에 제시되었던 개념들도 다 인공지능의 초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그 인공지능이라는 컨셉이 좀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다가온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마 알파고 쇼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 전에 막 세계에서는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이제 퀴즈 대회에 뭐 우승을 했다. 아니면 네. 뭐 딥블루 체스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한국에서 AI가 처음으로 대두된 거는 알파고 쇼크가 제일 크죠, 아무래도. 사실 이때도 AI에 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세돌 구단을 꺾어버린 건 엄청난 사건이었으나 그럼에도 아직도 그냥 바둑 문제 잘 푸는 기계일 뿐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았었고 그때 이제 당시 풍조를 생각해보면 뭐 AI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그냥 전원 꺼버리는 거 막 이런 농담들 하면서 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AI는 참 빠르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이미지가 GPT 3.5.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아마 경험해 보셨을 챗 GPT인데요. 저게 23년 3월 버전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밈이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을 설명해줘. 그랬더니 막 GPT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막 쭉쭉쭉 하죠. 저런 걸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AI의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 저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뭐 그냥 성능 좋은 심심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되게 여전히 이 AI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든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3년 3월이었잖아요. 당장 14개월 지난 이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서 겨우 1년 2달 지난 올해 5월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GPT-4입니다. 바로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모델의 성능이 발전한다고 할루시네이션이 아예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생성형 언어 모델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무조건 생긴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최대한 잡을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가 이렇게나 빠르다라는 얘기죠. 요즘 이제 그래서 GPT 한 4, 5 정도, 요 정도 모델까지 오니까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서야 인공지능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슈이다. 라는 거를 점점 사람들이 자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여기 Altman Public Bed Model이라고 적어놨는데 알트만은 이 GPT 소유 회사인 오픈AI CEO입니다. 쉽게 말해서 챗GPT 만든 사람이라고 뭐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4 모델을 나쁜 모델이라고 불렀어요. 1, 2, 3 버전은 쓸 수도 없는 수준이었고 4번도 나쁜 모델이었고 이제 조만간 출시할 GPT-5 정도는 돼야 그나마 쓸만한 모델, 노멀 모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술이 발전이 빠를지 앞으로 한번 좀 체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23년 5월에 아까 전에 그 세종대왕 맥북 프로 사건 한 번에 한각 잡아버린 그 4.5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그러니까 그로부터 4달 지난 거죠. 그 4달 만에 오픈 AI에서는 5원이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5원은 이제 약간 트렌드가 달라요. 앞에는 단순히 언어를 생성하는 모델이었다면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아직도 굉장히 토론의 대상이지만 어, 이제는 정말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모델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원 모델이 이제 24년 9월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성능이 증가를 했느냐?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아마 뭐 과거나 영재고 이런 거 준비하셨을 분들은 아실 시험인데 에이미라고 하는 미국 경시대회가 있어요. 수학 경시대회. 그거 성능이 그거 이제 문제 푸는 정답률이 GPT-4 모델이 13.4점이었는데 5원 프리뷰 그리고 5원 모델로 가면 거의 무슨 한 4배, 6배씩 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만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가운데는 이제 어떤 아저씨 사진이 계신데 이게 플럭스 1.1이라고 하는 네, 이미지 모델을 개발하신 분의 사진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 이미지 생성 모델로 만들어낸 합성 이미지입니다. 정말 단 하나의 even a single pixel, 정말 단 하나의 픽셀이라도 이게 합성 이미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거의 없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언어 쪽 모델, 추론 아니면 문제 해결 이런 능력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또 그 외의 모달리티가 다른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던가 이미지, 음성 이쪽 분야에서도 그만큼의 빠른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모델 같이 한 번만 봅시다. 이거는 이제 듀얼 스케일 디퓨전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지금 왼쪽 같이 저런 이미지들을 생성할 때 큰 부분이랑 작은 부분을 같이 균형 있게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밝힌 인공지능 논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논문을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여기 보시면 워터마크가 얇게 박혀 있는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caution. This paper is generated by AI scientists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논문을 인공지능이 썼습니다. 네. 어떤 식이냐면 요즘 연구가 연구 기획도 그냥 제일 최신 논문들 찾고 해석해주는 AI가 그 다음에 연구 데이터 수집이나 실행도 저런 추론 모델 같은 AI가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것도 AI가 마지막으로 피규어 같은 거 꾸미는 것도 다 AI. 이런 수많은 AI들을 여러 개를 체인으로 연결해버리면 그냥 논문 하나를 통째로 써주는 처음부터 기획부터 마지막 출판까지를 알아서 다 해주는 하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올해 9월에 이제 사카나라는 시스템이 아마 그 시초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인간 고유의 작업이라고 생각했었던 지식 생산, 연구 활동, 이런 것도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자, 왼쪽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이제 런웨이 젠3 알파라고 하는 모델인데, 얘는 영상 생성 모델입니다. 지금 영상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실사 같은 영상을 얘가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지식인 계층들, 연구하는 사람들도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가도 심합니다. 예술가들이 사실 사람들이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직종이에요. AI의 위협으로부터. 왜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이런 창의성, 창의적 사고를 따라오지 못할 게 아닐까, 따라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치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창의성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뇌에 있는 몇몇 신경회로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적인 현상이었다는 것뿐이 물질적인 현상뿐이었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죠. 그러면서 예술의 세계도 AI에게 끝없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베이비 피커이라고 구글에다가 쳤어요. 네, 아기 공작이죠. 자,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딱 두 개 이미지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네. 얘네들 두 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얘네들 두 개 빼고 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7, 8장 정도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장 빼고 전부 다 검색되는 이미지가 AI 제너레이티브인 거예요. 이 정도로 가면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게 딱 느껴지시죠? 점점 세상에서 진짜로 수집된 그런 순수 데이터가 사라지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AI가 만들어낸 걸로 오염이 된다. 이런 일들이 바로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단순히 사진 데이터, 뭐 텍스트 데이터 이런 데만 멈출까요? 아닙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건 어스펙트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이랑 굉장히 비슷한 SNS 서비스인데 24년 7월에 출시가 됐거든요. 자, 이건 뭐냐? 그 GPT 같은 모델들에다가 인격을 부여한 쉽게 말해서 너한테 이런 너는 뭐 20살
여자 대학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부여해 준 다음에 그거에 맞게 너는 일관성 있게 행동해라. 이런 거를 구현을 해준 겁니다. 이걸 이제 제너레이티브 AI에서는 페르소나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적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SNS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당신 빼고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다 AI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데이터의 오염은 단순히 이미지나 텍스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인격, 인간 그 자체에다가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모두가 진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점점 모든 것이 비대면화되고 온라인화 될수록 어떤 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실제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섭지요. 자, 이런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술적 특이점, 테크놀로지컬 싱귤러리티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특이점은 온다. 뭐 그런 책들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이점이라는 거는 이제 학자마다 정의가 굉장히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전 인류의 지능을 다 합친 거를 네, 컴퓨터 한 대의 성능이 뛰어넘는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말로 지금은 특이점에 가까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도래를 언제로 봐야 되느냐. 이 기준에 대해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요새는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 인류의 지능을 합쳤다라는 말이 극도로 모호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들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특이점이 과거에는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쓰신 분도 2045년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심한 낙관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AI의 겨울이 다시 올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수학 경시 대회를 풀고 논문을 쓰고 영화를 찍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데이터, 심지어 인격까지도 오염시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2045년 솔직히 저는 비관적인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훨씬 더 가까운 시일 내에 특이점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지금 생성형 AI 최선두에 있으신 분들, 소타급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보통 빠르면 2027년, 와, 3년 남았죠. 늦어야 2035년, 네, 한 11년 뒤? 그건 되게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봐요, 요새는. 요 정도로 가까운 미래에 특이점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특이점이 찾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특이점이 이미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컴퓨터 한 대의 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 이런 정의도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특이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즉 컴퓨터가 새로운 AI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논문을 쓰고 인간의 지식의 외연을 더 확장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기술이 기술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그런 재기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것. 이게 특이점의 가장 핵심, 사회적인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가을에 MS 마이크로소프트 CEO이신 사티아 나달라 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자기들도 이제 AI 기술, 그 아키텍처 설계하고 기술 발전시키고 하는데 인간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AI한테 의존하는 게 더 높대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시대가 이미 어느 정도 다가온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킨다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먼 개념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발업계 가보면 다 챗GPT 쓰고 클로드 쓰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의 재비적 순환적 발전, 그거의 시작을 이미 끊어버린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몇 번의 겨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좀 꺾이고 좌절되었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또 한 번 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많이 회의적이에요. 그 의견에 대해서. 왜냐하면 과거의 인공지능은 사실 전문가들의 산물이었고 컴퓨터 공학자들만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AI, 누구나 핸드폰에 챗GPT 깔려있고 클로드 깔려있고 퍼플렉스티 깔려있는 이런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 모두가 손에 들고 있고 집에 한 대씩 장만하고 있는 저 컴퓨터, 휴대폰, 이런 기계 장치들로부터 수많은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이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훨씬 더 발전된 아키텍처에 힘입어서 훨씬 더 훌륭한 AI들이 만들어지고 그 AI들에 힘입어서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미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순환의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빠르면 2027년에도 특이점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올렸던 그 트윗을 보면 인공 일반지능,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똑같이 더 우월한 성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AI가 본인은 3년에서 5년 안에 달성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하느냐? 어게인 2016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8년 전이죠. 그 8년 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거 그냥 문제 잘 푸는 기기인 것뿐 아니냐. 그냥 전원 내리면 꺼지는 거 아니냐. 인간의 창의성 못 따라오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명확하게 인간의 도구로서든 친구로서든 경쟁자로서든 정말 그만한 가치와 그 정도 위상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을 하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철학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심도 있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기술들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를 하려면 수많은 사회의 저항을 뚫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기술 발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빠르면 사회 저항의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그에 맞는 충분한 규제와 대책과 철학적인 논의를 하기 이전에 기술이 모든 걸 잠식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격변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중에서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저물어가는 인간들의 시대, 인류세의 노을이라고 저는 비유를 할게요. 이런 인류세의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는 해를 끌어안고 함께 바다로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지는 해에 날개가 다 녹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끝까지 하늘로 날아볼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오른쪽을 한번 선택해보자는 의미에서 우리의 브레인랩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이런 멋진 시가 나오죠.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그 오는 밤을 쉬이 받아들여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영화에 굉장히 깊은 주제로 깔려 있잖아요. 인류가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멸종을 앞둔 상황에서 그 어두운 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우주로 탐험대를 꾸며서 떠나잖아요. 우리의 사명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과 아무런 준비와 지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이해를 갖추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우리 직후에 시작할 거는 그냥 우리 또 조건문 배우고 반복문 배울 거예요. 파이썬에다가 헬로 월드 칠 거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라도 하면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더 발전시켜서 데이터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도 만들어보고 생성형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학적으로 이해도 해보고 이렇게 기본적인 제반 지식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AI 시대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자를 지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스터디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브레인랩,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앤 AI 네트워크 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학 연구라는 주제 하에서 기본적인 통계 분석과 데이터 아나리시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개발을 포함하는 여러 네트워크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일부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지 한 번만 소개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께 이렇게 먼저 연간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대략적으로만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 네, 이제 이어질 1차 시에서는 기초 프로그래밍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진짜 헬로 월드 칠 거고 파이썬 기본 문법들 다 공부할 거예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새 사실 AI가 코딩 진짜 잘하거든요. 클로드도 정말 잘하고, 네, GPT보다 클로드가 더 낫습니다. 코딩할 때는. 그리고 커서라고 하는
이제 AI랑 그냥 협업하면서 코드 같이 쓸 수 있는 아예 그런 개발 환경도 나왔어요. 사실 얘네들이 우리보다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설계하고 이런 거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프로그래밍을 직접 배우니?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들을 왜 직접 코드로 하나하나 다 직접 찍어봐야 하느냐? 왜 그러냐면 일단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웹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정보 처리적인. 이런 것들을 AI가 더 잘하더라도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할 줄 아는 것, 내가 그런 정보 처리에 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그것들을 좀 수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런 AI들이 물론 성능이 정말 좋긴 하지만 언제까지라도 완벽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류를 낼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된 설명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은 클로드에다가 오류 메시지 복붙해가지고 이런 오류 메시지가 떴어. 어디 고쳐야 돼? 아, 그러면 또 거기다 그냥 코드창에다가 고치라는 대로 고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클로드와 내 코드창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라도 코드를 읽을 줄 아시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여기서 배열 크기 안 맞아가지고 오류 났겠네. 여기서 이 부분 문법 잘못 썼네.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공부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에서 4차 시에는 데이터와 통계 배울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의학 통계학이라던가 아니면 의료 데이터 분석 같은 거 공부하셨을 때는 R이나 SPSS 같은 외부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지만 저는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파이썬에 있는 쉽게 말해서 확장 팩트리, 연파이, 판다스, 스테스 모델, 사이파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물론 이제 통계에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능적으로나 해석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머신러닝 그리고 뒤에 딥러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부분까지 모든 걸 다 파이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이라는 하나의 환경에서 데이터를 쭉 다루고 통계 분석하고 그걸 이어서 머신러닝하고 이렇게 하나의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파이썬 기반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다 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에서 8차시 우리 브레인랩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인공지능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일종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딥러닝 알고리즘의 일종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데 아무튼 뭐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론부터 실전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는 데이터가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이걸 미리 분석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인공지능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공부했던 데이터와 통계와도 많은 연관을 해서 많이 연결지어서 공부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9에서 11차시 동안은 우리 첫 번째로 중간 프로젝트 진행할 건데요. 이때는 저희가 메디컬 AI, 의료 인공지능 데모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관련된 대회라던가 해커톤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랑 거의 시스템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의료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 하셔서 관련된 데이터를 찾고 그거를 올바르게 분류하거나 판독하거나 또는 뭐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평가하고 얘를 어디다가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는 것까지 한번 세차시지만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동안 우리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2차시 요즘 가장 핫한 생성형 인공지능 딱 1시간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GPT 같은 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제 이미지 생성을 좀 언어와는 다른 방식의 그런 생성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론부터 실전까지 빠르게 1시간 안에 한번 훑어볼 겁니다.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생성형 AI가 그냥 갖고 노는 거지 의료에서 그걸 어디다 쓰느냐. 그렇지만 사실 생각보다 의료에서 대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진행됐었던 2024년 의료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세 팀 정도가 생성형 AI에 기반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LLM이나 이런 이미지 생성 모델이 어떻게 의료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 잘 체감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 두 번째 큰 파트죠. 서비스 웹 개발. 요거를 좀 해볼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전 설문조사를 제가 돌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보다 만큼은 웹 개발에 관심이 없다는 거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웹 개발에 5시간이라는 커다란 시간을 편성을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AI 모델을 만드시면 사실 뭐 그걸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거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논문 속의 모델 A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네. 논문 속의 모델 A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의료 현장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신다면 그런 AI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다른 아이디어들을 전부 웹의 형태로 옮기실 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우리가 의대 내 학회이기 때문에 음, 실제로 이후에 직접 개발을 참여하실 일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 맡게 되실 역할은 기획자 아니면 데이터 분석가 정도로 맡게 되겠죠. 그럼에도 왜 이렇게 웹을 다 프론트, 백 이런 거 나눠서 다 가르칠 거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획만 하시더라도 이 전체 프로세스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왼쪽에 블루투스 샤워기 보이죠? 네. 저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획하시게 됩니다. 개발자가 구현할 수 없고 현실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웹 개발의 전체 프로세스를 꼭 한번 다 이해하고 체험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만들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제가 올해 이제 웹 개발을 배우면서 느꼈던 게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이 웹이라는 툴 하나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쉽게는 아니지만 만들어내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어내서 세상에다가 배포할 수 있는지 요거를 정말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이게 올해 제일 많이 큰 성장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디어가 있을 때, 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 하고 끝나는 거나, 아니면 막 외주를 맡겨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뚝딱뚝딱 하면 생각보다 쉽게 하나 만들어낼 수 있구나. 요거를 체험해보는 거죠. 자, 마지막. 왜 하필 웹 개발을 배우는가? 여러분들 중에서 뭐 앱이라던가, 좀 뭐, 다른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던가, 좀 다른 형태로 본인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웹으로 다 통일해서 가르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사실 웹이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 배포의 형태이고 앱도 사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형태들보다는 그냥 웹 서비스 개발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어가는 그 기획과 개발, 디자인의 과정을 이해하시는데 가장 이득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개발 이론적으로 공부해보고 나서는 이제 3시간 동안 최종적으로 웹 기반 의료 서비스 개발해보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우리 마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획에서 개발해서 디자인에서 다시 계획, 다시 개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전체 프로덕트 개발의 프로세스를 그런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이런 멋진 의료 웹 서비스들을 당장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라도 아이디어 내보고 직접 개발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멋있는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내는데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전체 서비스 개발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수업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첫 번째 브레인랩 0번 세션이죠. 네, 웰컴 투 브레인랩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